다음 주는 한다.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전 후. 저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에 탄핵 선고를 하면 너무 속보이지 않아요? 너무 오해를 받을 수 그러니까 있는 오해받기가 소지가, 딱 좋지. 예, 뭐 예. 오해인지 이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야 그렇게 노골적으로 할까? 탄핵 소추라는 엄중한 절차 그리고 무거운 칼은 정말 신중하게 뽑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쓰는 거지. 이걸 너무 많이 쓴다. 그러니까 정작 필요할 때 못 쓴다. 이렇게 많이 쓰면. 근데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예. 굳이 지금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퍼스널 예. 컬러 지금 안 하면 큰일 난. 신용생- 사진만 생까지. 보더라도 너무 한심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럴 때예요. 아니 봐. 부부가 너무 닮았어요. 그러면 유혈 폭동이 나는 거예요. 아, 그거를 지금 조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남동 관저에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전체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다. 그 자체로 네. 매우 무서운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책을 잘못 쓰기도 했고 네. 순서를 정면으로 거꾸로 지금 예. 밟아갔고 그래서 5주 만에 이렇게 확 뒤집은 거는 정말 정책의 신뢰성이란 측면에서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되면 네. 과연 출마할 수 있을까? 네, 목요일에 인기 코너 정치용장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해주실 이분 참 개혁신당 인사가 두 분이 연달아 나오네요 오늘. 네, 개혁신당 전 정책위 의장이시고요. 현재 유튜버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 우리 김용남 유튜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윤선 기자님도 나오셨고요. 네, 뛰어다니는 유튜버. 현장에 언제나 계십니다. 어제 국회 갔다 왔어요 오밤중에. 어제 밤에요? 네. 밤에요? 의총 때문에요? 의총, 긴급 아. 의총.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민주당? 너무 네. 궁금해서 갔는데 자기들도 모른대요. 결론이 안 났어요? 네, 결론 안 났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지도부의 일임. 네. 자, 그리고 우리 신영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밤새 이제 그 한 11시, 12시쯤 가신 거예요? 아니요. 저 일찍 가가지고 예. 그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율사 출신들은 알지 않을까 하여서 검판사 위주로 예. 인터뷰를 쭉 잡아서 하고 법무부 장관 하셨던 추미애 대표까지 했는데 네.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변론기일이 끝났으면 열 하루나 열 나흘 사이에 통상 결정이 되는데 지금 22일이 20 며칠이죠 오늘로? 너무 심한 거 네. 아니냐? 너무 늦다. 이거 뭔가 좀 이상 기온이 감지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여러 뭐 이론 시나리오를 저희가 많이 듣긴 했는데 맞아요. 한 문장으로 이거 같다라고 만약에 정리하신다면 뭐예요? 저요? 네. 저는 오늘 하나의 증주화가 나왔으니 헌법재판소가 한국 외신기자 클럽 기자들에게 네. 내일 오전 10시까지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취재 신청을 받겠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예. 외신기자 클럽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아마 당일 전 세계 내외신 기자들이 엄청나게 헌법재판소로 그렇겠죠.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조 기자들 중심으로 국내 기자들은 아마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재판을 보게 될 거고 그 밖에 다른 매체들 특히 방송국들은 네. 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텐트를 치고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신청을 받는 절차를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은 다음 주는 한다. 다음 네. 주는 한다. 네, 내주는 한다. 다음 주 후반? 초반? 아니 아까 의원님께서는 초반 예상하셨는데 저는 살짝 후반. 네. 그럼 기점을 이렇게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전 후. 26일이 딱 수요일이니까. 네. 다음 주에 저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네. 26일이 수요일인가요? 아마 네, 그때 26일이 같고.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예. 근데 이 예측인 즉슨 헌재가 이재명 대표 2심 일정을 머리에 두고 선고일을 정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고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당초에 전혀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주장을 머리에 하고 넣고. 아니 그 너무 당연하죠. 그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은 아무 연관이 없지만 네. 저는 사실 모든 것은 구속 취소 그 즉시 그때부터 뭐가 항고 꼬여버렸다. 예. 네.
포기 사태 이후에 모든 패가 꼬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 전과 그 이후의 기류가 조금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더욱 더 보수적으로 보게 된다. 네. 예.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까지 기일을 늦출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너무 간단하고 그 박근혜에 비해서 논점도 심플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길게 뭐 평이 편결할 이유가 없다라는 음. 게 이제 주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계속 기일이 늦춰지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 그거 말고는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늦어지는 이유는 알기가 어려운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에 탄핵 선고를 하면 너무 속보이지 않아요? 너무 오해를 받을 수 그러니까 있는 오해받기가 소지가- 딱 좋지. 예, 뭐 예. 오해인지 이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야 그렇게 노골적으로 할까? 그러니까 오해라면 어떤 오해인 거죠? 그러니까 그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되고 네. 사실상 각 당에서 탄핵 선고가 되는 직후부터 경선 레이스가 펼쳐질 그렇겠죠. 수밖에 없잖아요. 각 네. 당의 뭐 당내 대선 네, 후보 네. 선출을 위한 공관위도 꾸려지고 뭐 이제 후보 등록도 받고 해서 쫙 진행이 될 텐데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만약에 1심과 비슷한 형 예. 그러니까 피선거권 그렇죠. 박탈형. 예. 확정됐을 때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에서 뭐 그렇다고 결론이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때부터 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가 2월 25일 날 결심 이후에 2주 후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통상 예측하듯이 그러면 3월 11일 날 선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벌써 이 시점에 각 당은 경선 마무리 과정이에요. 예. 그렇죠. 예. 음흠. 대선이 거의 3분의 1은 진행된 상황이에요. 벌써. 네, 네, 네. 특히 3월 26일 기준으로는 네. 상당 부분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경선부터 해서 대선 전체적인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탄핵 선고가 3월 26일 이후인 3월 28일쯤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주장이 나왔던 것이고 근데 정말 3월 28일쯤 탄핵 선고를 한다?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거는. 아니 저는 기대하기를 월요일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아. 네. 다음 주. 그렇죠. 네. 예, 금요일 날 오전까지 받으니까 당일 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주말 지나 월요일 오전 10시에 선고하면 좋겠다. 근데 이런 어제까지 평이했다는데. 근데 이제 평의하고 예. 뭐 오늘도 하겠죠. 예. 그리고 평결은 선고하는 날 당일 아침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결과 선고는 그냥 그 한 세트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좀 시각을 좀 넓혀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번에 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은 전 세계 민주주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있는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영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내놓는 이 결정문 하나가 전 세계에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때 이게 하나의 교과서 표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좀 그 국내 정치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빠르게 즉각적인 파면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그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네. 어떤 것보다 최우선 과제로 놓고 판단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 검사 3인 그리고 그 최재의 감사원장에 대한 네. 선고를 먼저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약속을 위반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 기일을 놓쳐서 사회적 갈등을 오늘 보면 계란 세례 또 막 터지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네네네. 이런 방식의 다종다기한 테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 헌재는 빠르게 파면 결정을 해서 예. 국론 분열을 더 이상 시키지 마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외신 기자 신청받는 거 요거에 대해서 헌재 입장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외신 기자 클럽이
외신들한테 저 우리 21일 오전까지 할 테니까 그거 신청할 사람 신청해라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는 헌재랑 얘기돼서 언제쯤 할 것 같아서 이게 아니고 네. 그냥 외신 기자 클럽이 자체적으로 받은 거고 네. 헌재의 선고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게 이제 아. 헌재 내일, 입장이거든요. 내일 오전까지 받는 게 외신 기자 기자 클럽에서 받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외신들한테 헌재에서 받는 게 아니고 네, 네. 조금 더 심각해지네. 매우 기자들이 심각해요. 자체적으로 그냥 네. 자기네들끼리 받는 그렇다고 뉴스가 있네요. 네. 예. 더 심각해지는데요. 3말 4초? 4월까지 넘어갈 수 4월까지 넘어가면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헌재를 가리켜서 정치적 사법 기관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사법 기관이라는 의미지. 그렇죠. 정찰한 예, 얘기는 정찰한 아니고. 정치성을 띈 얘기가, 사법 예. 기관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네. 아, 근데 지금 정- 보면 예. 정말 순수하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될 탄핵 사건에 있어서 이 선고 시기를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건 그야말로 정치 성향을 띤 기관이 되는 거죠. 그거는.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지 그거는. 그렇지. 사실상 정치죠. 그거는. 예. 그렇게 하면 안 그래서 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뭐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예, 생각을 예.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내외신 좀 구분해서 보자면 뭐 내신 기자들하고는 그럴 수 있지만 외신 기자들끼리 뭘 이거를 받아가지고 헌재에 또 토스를 하고 헌재에서 그걸 받아서 하는 절차가 있는 건데 그러면 다음 주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저한테 저는 그러니까 충격의 마린못. 마린못이야.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네. 사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지만 이게 다음 길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너무 아무 상관도 없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하고 연계해서 네, 양쪽에게 고르게 뭐 대선까지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라는 일종의 이제 헌재의 정치 행위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이 분노한 시민들의 함성이 이제는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헌재, 그러니까 정치하는 헌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말 뭐 지라시 썰썰썰들이 나오는데 네. 일단은 지금 선고일이 만약에 2심이라든지 아니면 대선 날짜나 이런 고려하는 게 이제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또 하나 더하기 썰입니다.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 가장 개헌에 유리한지도 뭐 생각을 한다. 개헌에?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도 있고 이재명 대표 2심 결과도 있고 뭐 하여튼 있는데 네. 이분들이 지금 거의 뭐 나라를 운영하는 거야. 모든 결정이 본인들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하면서 그렇다면 개헌에 가장 유리한 결과는 그러니까 뭐 다 썰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헌재가 그런 선거일이 얘기들도 계속 나온다는 이루어지다 거죠? 보니까 네.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라는 썰들이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그래서 광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헌법재판관 9인 지금은 8인입니다만 네. 이분들한테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법률 지식이 많고 뭐 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한테 그 역할을 맡길 수 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뭐 80%가 대학을 가고 지성인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한국 사회에서 그냥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맞다. 국민투표했으면 벌써 끝났을 거다. 이제 제가 이런 어제 그 얘기들을 하는 얘기했다가 거예요. 욕 많이 먹었는데. 욕 많이 먹었어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니. 8명이서 이 중요한 진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뭐 법에 맞냐 안 맞냐 이거는 사실 뭐 법정에서 대법원에서도 얼마든지 따질 수 있을 건데 이거를 8명이서 결정을 하는 게 맞나? 는 생각을 이제 저도 했거든요. 근데 안 욕을 많이 됐더라고요. 먹었어요. 근데 왜 욕을 하게 먹었어요? 될지 말게 될지 또 나라가. 그건 제가 얘기해서 아마 욕 먹은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네. 그런데 광장에 그 얘기가 많던데. 정말 그 일부 썰처럼 헌재가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뭐 시기나 이런 걸 조절을 한다고 하면 네. 그러다가 정말 개헌하면 헌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원래 헌재는 1987년 개헌을 통해서 생겨난 그렇죠. 거죠. 생겨난 그러니까. 겁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잖아요. 네. 네. 그 역할을 연방 대법원에서 다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 헌재가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이런 거를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9명이 다 하는 네. 거고 물론 미국은 탄핵은 연방 대법원에서 안 해요. 탄핵은 상원에서 상원에서. 결정을 하죠. 하원에서 소추를 하고 상원의 100명의 상원 의원들이 이제 표결을 통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정치적 탄핵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모든 제도는 영구불변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적 신뢰를 이루면 얼마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헌재 없는 나라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럼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예. 거죠. 네. 저희 너무 외람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무적인 해석을 차치하고 내용적으로 헌재의 선고가 미뤄지는 이유가 여러 썰이 또 있잖아요. 전원일치로 가기 위한 썰. 뭐 두 번째 문구를 다듬느라 워낙 이렇게 좀 정합성을 한 땀, 갖추느라 한 한 땀 한 땀 썰. 증거 능력 마지막으로 따진다는 썰. 그다음에 뭐 각하 썰 등등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어찌됐든 너무 늦어지는 거에 대한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게 너무 국론 분열이 심하니까 빨리 결론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원 일치보다. 그럼 6표가 확보가 됐다면 그러니까 평결은 안 해도 평의를 과정에서 대략적인 수계산이 될 텐데 그게 확보가 안 되나 정말? 아 6명이 안 되는 5명이나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 아니냐. 5대3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6대2만 돼서도 빨리 그냥 진행시키고 결론 빨리 내는 게 더 중요할 텐데. 그거는 헌재가 지금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고 있어서 아무도 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전에 들은 얘기로는 네. 그 평의할 때 8명의 재판관 외에는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겠죠. 헌법 연구관들도 그 안에 못 못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 평의하는 방 앞에 복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 예. 귀내기.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들은 사람이 있나 봐요. 아, 고성이 막 흘러나오고. 진짜.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거는 틀림없어 보여요. 뭐에 대한 이견인지 모르나. 그렇죠. 내용은 모르나 네. 예, 고성이 들린대요. 그 앞을 짜장면 지나가다 시키자고 점심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제 MBC 기자에 따르면 그 복도도 막아가지고 아, 예, 복도도 막았어요? 네, 복도를 막아서 아. 아예 그 일반인 기자를가 그 지나가지 못해. 일반 기자는 못 가죠. 그게 확인이 돼서 막았나? 뭐 그랬을 그럴 수도 있고 수도 아니면 있으니까. 내부인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위층에서 거기는 바닥에 귀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모를 일이야. 연구관들이나 뭐 네. 하여튼 그 외부인이 아닌 내부인들이 이제 들은 얘기가 전전해갖고 들려오는 건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헌재는 인터넷 잘 깔려 있나 모르겠어요. 네, 아니, 108만 원. 제가 가서 좀 잘 깔아드리면서 이제 엿듣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인터넷 깔면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듣고 또 정수기 깔고 네, 핸드폰 이게 또 통신사 변경해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그분들 좋은 현금 혜택들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볼까 하는 좀 억지빌드를 오늘 한번 좀 살포시 던져보겠습니다. 네. 자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 하시면 총 108만 원의 현금성 혜택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고요. 더 혜택이 많은 것을 혹시 여러분이 찾아내신다면 블랙 요원을 동원하셔도 좋습니다만 찾아내신다면 그의 1.5배 달하는 보상까지 해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비교원 놓치지 마시고 항상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그 여권에서 각하설을 밀면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탄핵 소추안 쓸 때 네. 내란죄란 용어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한 네. 15번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변론 과정에서 처음에 뺐잖아요. 이제 이걸 두고 이 탄핵 소추의 동일성이 훼손됐다. 이거는 다시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표결해야 되는 거다. 이런 주장을 이제 여당에서 하면서 네. 이제 김용민 의원이 조금 곤혹스러워. 그걸 이제 뭐, 내란죄를 예. 넣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김용민 의원이군요. 예, 그때 이제 원내 수석으로서 이걸 썼거든요. 네. 아니 근데 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반론은 있어요. 뭐 박근혜 때도 뇌물죄를 넣었다가 뺐다. 뺐죠. 그러면 그때도 동일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물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에선 그런 주장을 합니다. 내란죄가 실제로 이번에 탄핵 심판의 최소 뭐 80% 이상을 차지하는 네. 그런 내용인데 이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것은 뭐 각하의 사유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법조인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요. 네, 네. 네, 김용남 의원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소추 행위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해서
이걸 심판을 해달라는 소추행위가 있는 거고 형사상에는 형사소추 그러니까 공소 제기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했는데 기소 내용이 바뀌어. 우리가 네. 공소장 변경 뭐 이런 네, 얘기를 네, 가끔 하잖아요. 예.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바뀐 공소사실이 애초에 기소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로 볼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문제 없다. 공소장 변경을 하더라도 그건 확립된 이론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소추된 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거냐 예. 이게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제 음. 내란 죄라고 죄명을 그 소추 사실에 넣은 거는 실수죠. 그거는 넣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민주당도 뭐 실수였다라고 예, 얘기를 했죠. 그거는 예, 잘못한 예, 건데. 예. 네. 그럼 내란죄라는 단어를 드러냈다고 해서 그러면 이 본질이 바뀌냐? 그렇죠.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깨지느냐? 네. 그건 그건 또 아니죠.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꾼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어, 예.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상의 내란 행위로 구성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내란죄라는 단어를 끄집어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다른 소추 사실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법조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당 쪽에서는 아니다. 내란죄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뭐 20표에 가까운 반란표가 국힘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뭘 알아.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란죄를 저질렀나 보다 해서 우리가 찬성한 일부 의원들이 있었던 거지. 애초부터 내란죄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계속 반대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갔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게 예.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저도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을걸요 국회의원. 아니 그건 가능해요. 무식은 가능하다. 아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냐 내란 행위냐 네. 여기서 어쨌든 공통점은 내란인 거잖아요. 네. 내란인데 내란죄는 어디서 가리냐면은 형사법정 가서 그렇죠. 가리는 거예요. 이게 네. 유무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 부분은 지규현 판사가 앞으로 할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할 일이다.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은 이 내란 행위가 네.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거냐. 예. 그래서 이 사람을 탄핵시키는 게 맞냐? 아니면 직무를 유지시키는 게 맞냐? 이 징계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벽하게 다른 영역이고 구분해서 보는 게 맞는 건데 이거를 착종시켜 가지고 내란죄 뺐으니까 이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저기 각하해야 돼 이런 주장을 하고 심지어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법원에서 형사법정에서 이 내란죄도 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공소기각 될 거야. 예. 공소기각이 되면 그거 가지고 과연 이거 유지가 할 수 있는 거냐 탄핵이 가능한 거냐 안 되냐 그래서 이거 결정을 못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주장을 또 하는 거예요. 이런 근데 걸- 이거는 제가 네. 보기에는 환상의 나라에서 혼자 말씀하시는 것 아니, 같고 이런 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법이라는 게 우리가 지키라고 만든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의 이익과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법에 여러 조항들 만들어 놓고 필요한 걸 이렇게 쏙쏙 빼먹는 건지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기교 법학이라고 예. 부르거든요. 기교를 부린다. 그야말로 이제 네. 법기술자. 흔히들 법기술자라고 칭해지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와. 법률가들이 욕을 먹는 건데 네. 최근에 이게 심해졌어요. 아, 그래요. 최근에 구속 취소부터 시작해갖고 뭐 즉시항고 포기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이른바 이러면 옛날 우리 속담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예, 코에 걸면 그렇죠.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 위에서 해석이 조금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최근에 목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늦어지는
선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이러다가 관습헌법 수준으로 뭐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예전 세종시 이전 네, 문제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생각은 여기까지 지금 이제 그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관습헌법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관습적으로 계엄을 해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그러면 예. 매일 해요 매일. 네, 그럴 수도 예. 있잖아. 말 안 들어 그러면 개몽해야 돼 이러면서 할 수 있는 아니, 저는 거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에 반한다는 헌재의 결정은 반헌법적이라 생각해요. 관습헌법. 아무튼 선거 네. 기일 지정이 좀 늘어지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죠. 특히 민주당에서 조금 이제 좀 약간 뭐 불안 뭐 그랬죠. 왜 안 나와? 의총에서 막 정보 좀 모아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헌재 앞에서 계속 릴레이 시위도 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백혜련 의원이 현장에서 발언하는 와중에 계란이 날라와가지고 웅변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이제 수사일을 했으니까 이제 네. 범인 잡아낸다고 하고요. 근데 저러면 계란을 안 되죠. 저러면 예. 그냥 계란이 아니라 삶은 계란도 던진다면서요 요즘에. 그러니까 맞은 건 날계란인데 삶은 계란도 계란도 던졌다고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그러면 보니까 앞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날라왔어요. 아 저도 봤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어. 멀리서 빠르게 날아서 여기 이마를 맞았는데 눈 같은데 맞았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되지 않나 아니것도 싶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예예예. 특히나 이제 익은 계란 같은 경우는 아마 잘 깨지지 않을 테니까 그죠. 그렇죠.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좀 네, 말씀드렸고요. 그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빙자해서 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극우 예. 관계자들이 예. 네. 저런 행동을 많이 물론 이제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누가 했는지 범인을 잡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저게 그냥 날계란이었다가 삶은 계란이었다가 그게 돌이 될 수도 있고 그밖에 다른 무기로 뭐 병이 바뀔 될 수도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고. 네.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방식의 테러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19 법원 폭동처럼 집단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정치인들을 향해서 테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오늘 제가 이성윤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지나가면 뭐 막 쓰레기 이런다는 거예요. 뭐 여성 3인 정도씩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차를 어떻게 알았는지 차량 앞에 와가지고 시비를 붙고. 그러니까 일테면은 이제 주요 타깃이 되는 그런 정치인들을 향한 저런 테러 행위가 만연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또 헌법재판소가 네. 빠르게 파면 결정을 내리고 저런 그 극우 폭행 같은 사건이 없도록 막아야 된다. 질서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 헌재 앞에 있었던 그 시위는 요 정도까지 이제 보고요. 네. 다음 뉴스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합니다. 뭐 지금 위법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당사자인 거잖아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 최상목을 어휘할 거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광화문 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조금 뭐 센 공격성 발언을 했죠. 자 이제 뭐였죠?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체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고 이 네. 발언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도 굉장히 강한 반발이 나왔는데 몸조심 발언. 예, 요건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가히 협박죄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입니다. 또 내란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정도 발언들로 이렇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 뭐 더 이상 센 발언이 이제 뭐 나올 것도 없죠. 이 정도면. 뭐 이 정도가 끝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무슨 발언이 아니, 나올까 싶긴 그러니까 한데. 이재명 대표도 헌재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조금 초조한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직무유기다 뭐 이런 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저도 뭐 그 전부터 했어요. 이거는 네네네. 사실상 직무유기고 나중에 사법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어서 몸조심해라.
이건 뭐 거의 뭐 밤길 조심해라 수준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공개된 장소에서 당 대표가 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저 발언하고 또 이제 그 정부 서울청사를 가리키면서 저기가 이제 최상목 대행이 근무하는 곳이죠. 뭐 이제 이런 발언도 하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뭐 좌표 찍어서 최상목 공격하라는 거냐, 뭐 한동훈 대표는 뭐 깡패나 할 소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가 전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닐 테니까 요 정도 얘기가 뭐 정치권에서는 물론이고 언론에도 꽤 아마 논란이 될 거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텐데 그럼 이 이야기를 던진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얻을 게 있다 내지는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하여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이제 심야 의총이 있었는데 네. 뭐 분위기가 썩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후문이 들립니다. 네. 초반에 다들 이렇게 좀 말을 주저주저하고 안 하다가 나중 들어서 조금 터져서 20명 정도가 네. 이제 발언에 나섰다고 하는데 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그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아니 어떻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하기 전까지는 뭐 정무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자기가 좀 부담도 되고 임명해준 윤석열 대통령 안면도 좀 치받치고 이래서 뭐 그랬을 수 있다고 하지만 네네.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잖아요. 예. 그러면 기속성이 있으므로 즉시 임명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헌법이 명한 건데 그거를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 지키지 않고 있으면 저는 그날 즉시 탄핵을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해요. 예. 네네. 그것은 그냥 기분 따라 뭐 내 맘대로 이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기율한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 지켜 그러면 국회의 권한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징벌적 태도를 가져야 맞는 거죠. 그게 네. 국회의 권능이고 국회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하지 않고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정치적 정무적인 판단을 어젯밤에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최상목 대행 하는 게 맞냐?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게 갑론을박이 상당히 있었다고 하고 네. 결론은 버킹엄이었어요. 먹힌 뭐냐면 저 지도부의 지도부의 일임 예. 이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못 낸 거예요. 그런데 네.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 보면 다수파는 최상목 대행 탄핵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다수가 그리고 소수가 네. 이를테면 아까 김용민 의원 등 네, 예. 이렇게 이제 격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거 강경파. 지금 당장 최상목 탄핵해야 된다 이제 네. 이런 거고 대체로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은 보수당이 맞아요. 보수 정당이 맞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결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보 정당 같았으면 벌써 탄핵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탄핵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은 그 결정을 어제도 못 한 겁니다. 사실상. 예.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대표는 무슨 지금 뭐라 그랬죠? 내란 선동 현행범이니까 네네네네. 뭐 즉각 체포해야 된다. 시민 누구나 체포할 수 국민 있다. 누구나, 이런 예. 주장을 대표는 하고 있지만 네. 민주당 전체의 판단은 이거 지금 하면 안 돼. 예. 근데 속보 하나가 헌법재판- 좀 전해졌는데 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 절차 개시할 거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아 근데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네. 예 근데 탄핵 뭐라고요? 탄핵 절차 개시할 것이다. 그러면은 지도부에 위림했으니까 네.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결정을 한 거네요. 네, 탄핵하기로. 그런데 다른 또 뉴스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국회에서 기자들 만나가지고 이제 빽불처럼 한 이야기인데 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논의했다. 그런데 시기는 더 논의해야 한다. 시기는 또 논의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탄핵 절차 개시하는데 시기. 제가 보기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네.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미 벌어졌던 사실관계에 비춰서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최상목 심우정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정말 지금이라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선 29번의 탄핵 소추를 안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29번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 9번은 몰라도
29번을 지금 했잖아요. 네. 이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다수가 반대하는 이유는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 된다. 지금 추가로 또 탄핵을 하게 되면 이게 네. 선거를 앞두고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예. 정무적으로 저는 선거를 생각한다면 맞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법률적으로는 지금 탄핵 소추를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됐는데 진짜 앞서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네. 탄핵 소추라는 엄중한 절차 그리고 네. 무거운 칼은 정말 신중하게 뽑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쓰는 거지 네. 이걸 너무 많이 쓴다. 그 진짜 써야 될 때 못 쓰고 그러니까 있다. 정작 필요할 때 못 쓴다 이렇게 많이 쓰면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도 선고가 됐습니다만 최재 감사원장을 비롯한 예. 검사 3명에 대해서 다 기각됐죠. 뭐 그 네. 앞전에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탄핵 소추가 됐다가 기각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정말 인용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 충분히 명분이나 이런 게 축적됐을 때 아껴서 써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할 때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런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지금 최상목 그 심우정 두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그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게 줄탄핵이 문제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었고 그 경고성 계엄을 했다. 물론 초반에 했다. 지금 또 다른 입장으로 바꾸고 있지만 네. 근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여라도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티끌이라도 문제가 되면 그 후과를 감당을 할 수 있겠냐라는 차원에서 주저주저하고 네. 그러니까 하려면 초장에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네.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지금 상당히 실기한 가운데 네. 지금 이 칼을 꺼내서 어느 방향으로 이게 튈지 아니, 그거는 지금 실익이 진짜 없다, 이거. 너무 네. 어려울 네. 권한대항은 지금 뭐 굉장히 보충제를 노려서 굉장히 광폭 광폭 행보를 하고 행보한다면서요.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 혹은 대선 주자의 행보에서 볼 법한 네.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대한민국 채용 박람회에 참석을 했는데 퍼컬이라고 하죠. 퍼컬.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걸 왜 받는 거예요 지금? 상목 블루. 상목불로. 그왜 그러니까 막 정치인들 뭐 이미지 컨설팅 받고 뭐 하면서 하잖아요. 무슨 옷을 입어야 그게 나한테 착 네. 컬러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이걸 또 가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요. 어제 무슨 뭐 부동산 회의 같은 거 뭐 주재하면서 또 막 지금 뭐 서울 부동산 폭등하는 거 뭐 엄단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내놓고 굉장히 다양한 행보하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계획 있느냐? For now 아직까진 없어. 근데 네. 뭐 이제 아직까진이라는 거는 뭐 그런 여지를 남기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너무 일을 열심히 하네요. 거부권을 벌써 9번 썼어요. 권한대행이 된 지 지금 한 8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9번. 그러니까 이제 열흘도 안 되는 걸로 하나씩 쓴 거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시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예. 굳이 지금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퍼스널 예. 컬러 지금 안 하면 큰일 나. 그리고 지금 혼자만 웃고 있어요. 전 국민은 지금 네.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정말 그 저 웃는 죽지 못해 나왔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께서 얘기하세요. 네. 전체 인구 900만이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번다는 거잖아요. 100만 원으로 한 달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한 거예요. 그나마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사람은 좋겠다. 실직한 사람은 더 많다. 이게 온 국민이 아우성이고 울부짖고 그다음에 외교면 외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인데. 그러니까 경제면 근데 경제 너무 지금 심하네. 이 행보는 경제부총리가 아니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네. 의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송경식 한경련 회장이 옛날 이제 정경련 회장직인데 그냥 순수한 경제부총리의 지위라고 하면 퍼스널 컬러 이렇게 맞춰보는 자리에 한경련 회장이 저렇게 뒤에서 자리 지키고 병풍 치고 있을까요? 안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 사진만 댁이니까 보더라도 그러지. 너무 한심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럴 때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표정이 너무 밝아 보여서 저는 와. 기분 좋아 보이지 않나요? 예. 아니 자기는 기분이 좋은데 전 국민이 이 사진 때문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지금 속도로 오늘 좀 뉴스가 좀 내볼까요? 많아서 네, 요 소식 다뤄볼게요. 민주당이 안철수, 나경원 의원을 이재명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왜 고발을 했는고 하니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내가 AI 토론하자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꽁무니를 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총 맞고 피 흘리며 파이트를 외친 트럼프와는 대비되게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지금 토론을 피하는 게 너무 유사한 네. 근데 행동이다. 안철수 의원이 원래 이렇게 워딩 세게 하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부산에서의 테러 당했던 그 일화를 그냥 목을 긁힌 뒤 뭐 죽은 듯 누워있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더구나 그다음에 의사 면허도 있는 분이 좀 심하네요. 예.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그 왜 뭐 러시아제 권총 밀수해가지고 뭐 암살 계획 세웠다 이것 때문에 신변보호 요청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거론하면서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 짙은 구실로 본인은 민주당 거리 행진에서 쏙 빠지고 뭐 당직자들 힘들게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러 위협이 자작극이라고 의혹이 얘기를 한 있다.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경선 국면이기 때문에 저런 센 발언들이 나오는 거죠. 안철수 의원도 왜냐하면 적장을 상대로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네. 저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오세훈 시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 예. 관련된 뉴스가 있는데 그 두 개는 좀 봐야 될 것 김건희 같습니다. 여사에게 먼저 짧게 가겠습니다. 그 지난 1월에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들을 찾아서 총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 라면서 경호처에 가족부가 있어요. 가족들 경호하는 네. 그 가족부 직원들을 질책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쏘고 싶다. 그리고 나서 나도 뭐 스스로 뭐 자결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게 네. 이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예. 이 가족 부장이 따로 있잖아요. 김사 네. 부장이가 있는데 이제 이 얘기할 땐 당시 현장에 없었나 봐요. 그 밑에 있던 부하 직원이 김건희 여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윗선에다가 그 윗선의 휴대전화를 이제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워딩을 여사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부 사람들이 지금 여사 오셔서 이렇게 지금 화내고 가셨다 이런 내용들을 그렇죠. 이제 말하는 과정에서 예. 김 여사의 발언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철수 의원의 목이 긁혔다, 뭐 나경원 의원의 어떤 발언,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최성목 권한대 몸조심해라, 뭐 예. 다 센 발언 도를 넘었다 그러지만 김건희 발언에 비하면 휴. 조적지혈이에요. 이거는 뭐 비교할 수준도 안 돼. 예. 총으로 쏴 죽이고 나도 자결하겠다는 것보다 또 어떻게 더 센 발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건 뭐 왕중왕이야. 아니 이거는 근데 꼭 내가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도 보통 사람들도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 부부가 너무 닮았어요. 근데 너무 비슷해. 근데 더 무서운 건 그렇죠. 사실 그거잖아요. 경호처가 실제로 총기 사용을 좀 준비를 했던 정황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1차 체포 영장 집행 실패하고 나서 그 김성훈이랑 이광우랑 그 나눈 대화를 보면은 그 MP7 기관총 네, 기관총. 그거를 다 관저로 옮겨두고 만약에 관저 이정문 뚫리면은 이제 이거 들고 뛰어 나가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네. 거기에서 경호 3부장 등이 적극적으로 이건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려서 망정이지. 그게 아니라 합시다 해서 만약에 갔다면 그 앞에 체포영장 집행하러 나온 어휴. 공수처 검사들, 수사관들 그 수많은 경력들하고 총기 난사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혈 폭동이 나는 거예요. 아유. 그거를 지금 조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남동 관저에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위험한데 이 사람을 구속 취소로 해가지고 풀어주고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놔둡니까? 그리고 내일 김성훈 차장, 이광호 본부장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인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과 김성훈이 공범 관계예요. 네. 공범이 같이 앉아서 김치찌개 먹고, 예?
경호 받고 헌법재판소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데 공범끼리 공모하고 증거인멸하도록 검사들이 놔두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심우정 총장이 이걸 가지고 즉시 항고도 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네. 그 박세현 그 고검장 휘하에 있는 수사 검사들 중에 누구 하나 의로운 검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는 정말 지금 이 상황은 그 자체로 무법천지인 상황이고 세상에 영부인이라는 사람 얼마 전에 뭘로 화제가 됐습니까? 예? 조선일보 폐간하는데 자기가 목숨을 걸겠다고 네네네네. 했어요. 바빠요. 조선일보 폐간하는데 목숨도 걸어야지. 경호처도- 야, 총 들고 다니면 뭐 하냐? 이럴 때 쓰는 거지. 뭐 하고 근데 있어 니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게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진짜 너무 좀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런 반성보다는 분노나 아니면 그러니까. 원한 이런 감정이 훨씬 큰 모양이에요.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야, 총 갖고 다니면 너무 뭐하냐 이런 얘기를 극단적이라. 어떻게 그러니까 초반에 싹 쓸어버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홍장원 차장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에게 반대하면 그게 한동훈이든 그게 이재명이든 그게 이준석이든 다 수거 대상인 거예요. 수거해서 종이관 영연백에 담아가지고 연평도가 됐든 그밖에 어디가 됐든 그냥 폭사시켜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미안하지 않나?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가끔 이제 정말 그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뭐 정말 총이라도 있으면 내가 쏘고 싶어. 뭐 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미국 같으면 예. 몰라도 우리나라는 총이 일단 없다는 전제 하에 네. 경호처에 없지만 있잖아요. 총이라도 있으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제를 붙이는 건데 경호처는 실제 총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실탄도 있고 각가지 총이 다 있어요. 거기는 화력으로 따지면 80발을 웬만한 배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날 어. 당일에 1월 뭐, 15일 날. 웬만한 부대 이상이죠. 부대 이상이죠. 소화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거기는 네. 경호처 전체로 보면 그 실제로 전차도 있는 데서 있고 저런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무서운 거지 이게. 뭐 전차도 있고 다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결심하면 마음 먹으면 이 나라를 아무렇게나 막 들쑤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한 감성이 그 경호처 경호관들한테 체포된 이후에 니네 뭐하냐 총 안 쏘고 이런 거를 질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네네.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김신 가족부장한테 보고를 한 거잖아요. 이 경호관이. 네. 근데 그 녹음 파일이 휴대폰에 있어서 포렌식으로 나와서 이제 그 김성훈 영장에 들어가 있던 거를 예. 보고 기자들이 보도를 한 건데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을까요? 특히 구속 취소돼서 석방되어서 돌아간 후에 52일 만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헌법재판관들,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곽종근 사령관 부인까지 찾아가가지고 회유를 하잖아요. 뭐 민주당이 시켰다고 그래, 뭐 김병주가 시켰다고 해 이런 말을 시키는데 헌법재판관은 가족이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까? 안 찾아갈까요? 저는 온갖 회유와 뭔가 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네.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진짜 죽기 살기로 할 텐데 과연 반대에 있는 우리들이 좀 나이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어쩌면 굳이 따지면 능력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렇죠. 힘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친위 쿠데타니까 네. 지금 검찰 가졌죠. 경찰도 인사해서 싹 바꿔버렸죠. 법원도 지규현 판사가 이런 판단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었습니까? 그 심우정 총장 보십시오. 지금 보면 전체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다. 그 자체로 네. 매우 무서운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대통령실 입장 짧게만 전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뭐 발언 보도에 대해서 과장된 전언에 기초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경호처는 수사 관련 사항은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점 언급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예.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오전에 속보가 나왔어요. 예. 오세훈 시장의 그 서울시장 공관, 그러니까 자택이죠.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서울시청 사무실, 집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검찰이. 압수수색이요? 네. 뭐 어떤 걸 그 압... 2021년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그 후원자로 알려진 이 김한정 씨가 명태균이 비공표 여론조사 하는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네. 이제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중앙지검에서 김한정도 불러다가 조사하고 뭐 과거 정무부시장도 불러다 조사하고 했었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제 기억에 의하면 그때 국민의힘 당내 경선, 그 최종적인 경선은 100% 여론조사로 실시를 했는데 2021년 3월 1일, 2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3월 초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원 투표는 다 빼고 여론조사 100%만 실시하는데 그 여론조사 경선 전에 쟁점이 뭐였냐면 여론조사 질문사항에 재질문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러니까 다음 중 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1번 뭐 오세훈, 2번 나경원, 3번 오신환, 뭐 4번 조은희 뭐 이렇게 네,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5번이 있잖아요. 항상 네. 뭐 없음, 뭐 모름 예. 뭐 이인데 그렇게 대답 없거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그래도 한 명을 고르신다면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라는 재질문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명태균 씨는 그때 이 재질문을 넣으면 오세훈이 유리해지고 경선에서 이길 거다라고 조언을 했다는 것이고 예. 오 시장 측은 그 재질문이나 여론조사 경선 룰은 이미 1월 달에 다 정해져 있어서 명태균 씨가 그런 조언을 했을 땐 이미 정해져 있던 거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제 기억과는 달라요. 그 답변은. 그러니까 재질문을 집어 넣느냐 안 넣느냐가 쟁점 사안이었고 네. 각 후보 캠프별로 네. 그래서 그때 협상 당사자였죠. 그렇죠. 나경원 그래요? 캠프. 예. 매우 그러면 그 기억은 선거인에서 정확할 받으신 가능성이 거 아닌지 높네요. 모르겠네요. 예. 네. 그래서 2021년 2월 26일 날 중앙당사에서 룰 미팅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의 기조국 당직자가 나왔고 저하고 강철원 네. 부시장이 예. 나와서 저는 제 질문을 넣으면 안 된다. 이미 없다라고 답변한 사람, 지지할 후보가 없다라고 답변한 사람을 상대로 그래도 한 명을 굳이 뭐 이렇게 묻는 게 이상하다. 네네네.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뭐 상대편에서는 뭐 그 반대되는 주장을 했는데 결국엔 제 질문이 들어갔어요. 근데 김영남 의원님이 생각보다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럼요. 대선 캠프에서도 일하시고. 어느 여권의 포레스트 검프처럼 항상 뛰어요. 네, 어느 역사 남는 거 현장에나 없이. 계신 능력자. 아무튼 이제 김한정 그 후원자 김한정의 검찰 진술에서 내가 어쨌든 비공표 여론조사 받아가지고 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수시 보고를 했다. 그랬을 이렇게, 거예요. 예,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네. 그다음에 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밑작업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된 공표 여론조사를 만들기 위해서 밑작업으로 계속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공표 여론조사를 했던 PNR의 대표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이 명태균이 의뢰를 가져왔을 때 명태균이 오세훈을 위해서 뛴다는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런 검찰 진술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오세훈 시장이 사실 지금 이제 이슈가 된 거는 이거는 그렇죠. 오늘 나온 뉴스고 예. 토지 거래요. 아 사실. 오늘 일면 톱을 아주 그냥 와.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시장은 엎친데 덮쳤어요. 덮친 지금. 거겠죠. 예. 네. 이거 굉장히 큰 건이죠. 이 정도면. 그럼요. 대선 특히 가도 달리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데 그것도 유력한 대선 주자 한 명인데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풀은 지 거의 한 달 만에 5주 네. 만에 지금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큰 것도 나 진짜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네. 내용을 아는 약간 사람은 뜬금없었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네. 그렇잖아요. 일단 뉴스 잠깐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우리 아, 신혜 지금 기자께서? 다 얘기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아니, 바로 들어볼게요. 오 시장이 네. 한 달 전에 했던 이야기, 오늘 아. 어제 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사실 풀고 싶었는데 당연히 풀어야죠. 재산권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서 잘못하면은 그 기름을 붓는 그런 그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지를 못했고요.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1월 중순 때인가 갑자기 토어제 일부를 푼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매우 핵심 지역에. 잠삼 대청 해가지고 거기에 네. 일부 핵심 대장 아파트들 네. 콕 찍어가지고 풀어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엊그제 한 제가 기억하기에는 TV조선 인터뷰 때까지만 해도 이거 좀 현장에 혼선은 있지만 이거는 필요하다. 규제 혁파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제 갑자기 네, 심지어 사과하면서 그냥 다시 묶은 게 아니라 지역을 확대했어요. 강남 3구 전체 더하기 용산구까지. 뭐지? 근데 이게 국토부하고 같이 한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정치권 사정에 밝은 사람들은 네. 그 포인트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서울시장이 네.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같이 서서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동급으로 어디 나타나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모종의 기획이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여권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네. 지금 옷소공 때문에 야. 집값이 팍 올라가지고 네. 매우 어렵게 될 처지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모든 책임, 서울의 수도권의 집값이 이제 만약에 이게 풍선 효과 때문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 혹은 수도권까지 확장되었을 때 대선은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단 그 5주 전에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는 네. 부동산 시장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전체적인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한 규제 정책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정말 뜬금없는 네. 해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세금 제도와 뭐 대출 등을 통해서 사실상 한 집에는 한 집만 가져라는 1가구 1주택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그게 다주택자로 넘어가면 일단 취득 단계부터 세금, 뭐 취득세,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단계별로 다 중과가 되는 제도를 갖고 있고 물론 그거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정부 때 아주 심해졌죠. 네. 그게 별로 크게 안 변하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이렇게 똘똘한 한 채를 강제하다 보니까 지방은 폭락이 되고 미분양이 어마어마하게 쌓여가는데 서울은 집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집값이. 집값이. 서울 중에도 특히 강남 3구는 올라간단 예.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방 집을 팔아서라도 서울의 강남 집은 살려고 하니까. 왜냐면 네. 한 채만 갖고 예, 있으라고 하니까. 예. 근데 강남 3구 중에도 가장 핫한 지역은 누가 뭐래도 삼성역 주변이에요. 네. 삼성역 주변은 요새 매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5주 전에 갑자기 그 삼성동 밑에 대치동, 삼성동 위에 청담동 그리고 그 옆에 잠실 잠실. 요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알아서. 계속 올라갈 지역을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어도 가장 나중에 풀어야 될 구역을 제일 먼저 풀어버린 거예요. 그 이해할 수가 없죠. 네. 도대체 왜? 네. 네. 아니나 달라요.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이제 5주 만에 확 바꿔서 다시 묶으면서 범위를 더 넓혀서 서울 전 지역의 2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 아니 가격 오를 걸 설마 몰랐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네. 근데 재산의 이익을 실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5주 전에. 네. 저는 그것도 되게 이상했어요. 느닷없이 이미 거긴 다 부자들이 사는 지역인데 아니, 그리고 거긴- 거기서 이익 실현을 뭐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거기 이익 실현을 안 도와줘도 75% 이상 국힘 표 나오는 네. 지역인데 거기는 거기 갑자기 이걸 풀더니 아니, 푸는 거 진짜 이해 안 됐지만 뭐 그렇다 치고 근데 갑자기 돌렸잖아 이거를. 근데 이거 돌린다는 거는 본인의 어떤 대선 생각이 있는 사람이 되게 이건 아주 치명적인 실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차라리 억지를 써서라도 그냥 밀고 가든지 왜 이걸 갑자기 이렇게 틀었을까? 지금 트는 건 난 대선 끝나고 틀면 몰라도 왜 그랬는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뭐- 표계산 해보면 그 뭐 어렵겠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사실 한국 기자들이요 서울 집값에 제일 민감해요. 그런 눈치도 보지 않았을까. 뭔가 하여튼 이 판단에 미스테리하다. 굉장히, 네, 미스테리예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을 잘못 쓰기도 했고 네. 순서를 정면으로 거꾸로 지금 예. 밟아갔고 그래서
5주 만에 이렇게 확 뒤집은 거는 정말 정책의 신뢰성이란 측면에서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다른 진짜. 경선 후보들이 다 이거 갖고 이제 트집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야, 당신 앞으로도 뭐 대통령 되면 계속 이렇게 바꿀 텐데 이게 당연한데 그게. 홍준표 시장이 네. 그 갈대의 순정이란 노래 있잖아요. 그거 캡처해가지고 이런 갈대처럼 흔들리는 리더십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일침을 가했더라고요. 홍준표 대선- 시장님은 네. 저 대구 집값을 어떻게 유지할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지방은 난리 났어요. 지금 미분양 많이 쌓여서. 하여간 오세훈 홍준표는 명태균이 맞는다라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대선을 혹시 좀 내부적으로는 그냥 포기도 혹시 한 건가? 아이. 아직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닐까요? 예, 예. 포기하지 않으니까 뒤집은 거 아니에요? 상황이 더 악화되면 네. 과연 출마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염려를 하는 지점도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스텝이 많이 꼬인 것 같아요. 네. 여튼 뭐 많이 스텝 꼬인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가 거의 모든 언론마다 탑으로 이렇게 실려서 여러분과 네.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런 정책의 실수를 반복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지금은 탄핵 선거에 집중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물밑에서 정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정책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요? 아유. 어디서 하죠? 국회의원회관 네. 3샘 세미나실. 그거 뭐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증만 갖고 오셔서 예. 대한민국 새로 고침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예. 어. 새로 고친 프로젝트를 쓰셔도 되고 그 이제 네. 방문증 받으려면 써야 되거든요. 누구누구 탄핵 나오시는 결정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묻는다라고 네. 해서 이제 제가 사실은 원희룡 지난달에 차장이시- 2월달에 한 번 네. 했어요. 그때는 네. 제가 이제 자본시장과 네. 관련해서 발표를 했고 요번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네네네. 발표를 하고 김종대 의원님 또 신인규 변호사 박영식 앵커 이렇게 아. 네 명이 네. 하니까 회장님이 제일 맨 위에 있네요 사진이. 좌장. 네 좌장. 촛대 메고 네. 그래서 신분증만 갖고 오셔서 이번 토요일 3월 22일 오후 2시에 의원회관 3세미나실입니다. 혹시 저 김종대 전 의원은 또 본인이 제일 위로 올라간 포스터 이렇게 본인이 홍보하고 다니 이러시는 건 아니죠? 모르겠어요. 각자가 제가 다- 확인을 안 해봐서. 제가 다 위에 있는 걸로. 아 근데 주체가 바른소리 청년국회, 정당 바로 세우기,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님. 전용기 의원을 통해서 그 대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뭐 네네네. 당 정치 네, 그건 아니고. 건 아니고. 네. 아니 근데 진짜 필요한 활동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 유튜브로 생중계는 안 하세요? 합니다. 예. 용방불패 용방불패 TV. 아니 저희는 사람이 없어서 저밖에 없어서 제가 발표를 하면 이거를 이게 할 사람이 없어서 용방불패 TV는 안 되고요. 네. 오마이 TV에서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현장으로 오시고 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보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보시고. 지난번에 동접자가 네. 6,700명 정도 와 들어왔어요. 많이 나왔다. 취재 편의점에서도 해야 되겠다. 오세요. 현장 가실 분들은 토요일 오후 2시 예. 의원회관 3세미나실. 예. 토요일 오후 2시. 거기에 당 밸런스 요거 이렇게 좀 쭉 놔두시고 예. 오시는 분들 또 혈당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혈당 케어를 위한 음료 정도 비치해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당 듭니다. 밸런스라 그래서 정당별로 밸런스를 맞추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예, 저도 바로. 처음에 그렇게 당별로? 들었어요. 예. 요 정당 밸런스 아니고 혈당 밸런스. 혈당 밸런스. 예, 혈당 밸런스 지키셔야죠. 그래서 요 한 병씩 놔두시면 아마 그 오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협찬 좀 받아주세요. 그럴까요? 몇 분 오시죠? 거기 몇 분 초청해요? 지난번에 한 60분 정도 현장에는 한 60분 정도 오셔갖고 지난번 장소보다 저희가 조금 더 넓은 장소를 대관을 했어요. 60분이면 너무 좋은 게 지금 이 당 밸런스가요. 2+1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 박스에 20개거든요. 딱 60개가 나옵니다. 두 박스를 박스 사면 주문하면 60 그 60개가 가는 나오는 거죠. 네. 네, 너무 잘 됐습니다. 예, 닥터워터 당 밸런스 바나바잎 추출물이 들어 있습니다. 글쎄.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식후 혈당 몇 시 하신다고요? 2시. 거봐, 점심 딱 먹고 딱이네 딱이야. 딱 혈당 올라갈 시간이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네, 그때 요 당 밸런스로 진짜 네, 광고 천재다. 혈당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 행사 놓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 행사 잘 되시기 바라겠고, 예. 네, 그 행사에
가능하면 저희가 한번 요 음료 한번 협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윤성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 네. 이제 광고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 김영남 날마다 배워가고 네, 있습니다. 김영남 예. 의원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매주 그 장 기장님 네.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흑염소 한 잔씩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흑염소 의원님께서 진액. 너무 아, 그래요? 예. 저희도 광고하고 있습니다. 아유, 염소들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까. 네. 자, 하여튼 건강도 잡고 혈당도 잡는 장르만이도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우리 신영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금요일 오전 11시. 원래는 내일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네, 아. 사실 저희가 3월 22일 행사를 기획하면서 요거 그때까지는 탄핵 나오겠지. 선고가 됐을 거다. 거다. 그래서 탄핵 결정 이후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아직 안 됐어. 자, 하여튼 내일 오전 11시에 저희는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